전남도는 16일 국가 대형 연구시설로 추진하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위 성공적 구축을 위해 2개 대학, 7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윤희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김기선 GIST 총장,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박상진 한국기계연구원장, 정진경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적극 협력 레이저 기반 기초과학 연구 및 산업 활성화, 장비 및 연구정보 공동활용, 전문인력 교류 및 양성 등 대형 레이저 연구시설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함께하기로 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의 하나로 추진하는 국가 대형 연구시설이다. 국가균형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초고출력과 고에너지 레이저를 기반으로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반도체 광학소자 나노부품 초미세 가공, 우주항공용 금속 개발, 레이저 무기 및 의료기술 장비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이끌 국가 필수시설이다. 지역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차세대 에너지 공동연구를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밸리 구축 등 지역 산업 상승 효과를 불러오는 한편 해상풍력, 미래전력 등 국가 신산업을 육성할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협약에 참여한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기초과학, 에너지, 우주, 국방, 전기,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레이저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역 과학기술의 중심인 한국에너지공대, GIST 총장과 여러 정부 출연 연구기관장들께 감사하다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빠른 시일 내 구축해 지역을 넘어 국가의 과학기술 및 미래 신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와 한국에너지공대, 나주시는 공동으로 지난 2월부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중점 연구 분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등 전남에 반드시 구축되도록 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2. 15초 면드론 격추, 휴대용 초강력 레이저 무기 개발. 미국 항공기 제작사이자 군수업체인 보잉이 차량이나 전함 등에 탑재하는 대신 병사들이 휴대에 운용할 수 있는 소형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다. 컴팩트 레이저 웨폰 시스템, 컴팩트 레이저 웨폰 시스템, 이하 LWS 라고 불리는 이 무기는 보잉사가 기존에 개발한 레이저 무기 차량 HELMD에 탑재된 레이저 발사 장치를 현격하게 경량화해 휴대 가능하게 만든 버전이다. 보잉사는 LWS-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소리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표적에 레이저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LWS는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돼 있다. 각 파트는 여행용 캐리어 가방 정도 크기이며 병사 1에서 2명이 운반하게 된다. 총 중량은 약 295kg, 운용 인원은 8에서 12명이다. 조립에는 총 15분이 소요된다. 이 무기는 최대 10kW의 에너지 빔을 방출해 35km 밖의 표적을 포착, 식별, 추적, 격파할 수 있다. LWS의 주요 목표는 무인기, 적포탄, 저고도 비행 항공기 등이다. 보잉사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인트 무구 자치구에서 실시한 발사 실험을 통해 LWS의 이동 무인기 격추 능력을 실제로 증명해 보였다. 보잉사의 아이작 닐은 목표를 수백 m 밖에서 용접 토치로 공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그는 15초면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공격을 당하는 쪽에서는 공격자의 위치는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잉사에 따르면 이미 현재 미군 특수부대들에서 LWS를 실험 중이며 기타 미군 여러 부서들에서도 해당 무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이번 무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HELMD 또한 지난 2013년과 올해 초 실시한 발사 실험을 통해 그 위력을 드러낸 바 있다.
이 실험들에서 HELMD는 안개, 바람, 강우 등 여러 기상 상황 하에서도 표적에 대한 추적 및 타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보잉사는 현재 10kW인 HELMD-V 레이저 출력을 향후 50에서 60kW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3. 노컷-V, 이스라엘, 하늘의 방패, 아이언돔, 그리고 한국의 요격 공백.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이 확산되면서 양측 희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자체 개발한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가 쏜 로켓포를 90% 이상 요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전세계의 자체 개발 단거리 MD 시스템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가자지구에서 활동한 팔레스타인계 무장단체 하마스는 약 10년간 4,000발에 달하는 로켓과 박격포탄을 이스라엘 남부로 발사하며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6년에는 남부 레바논을 거점으로 한 이란 연계 테러단체 헤즈볼라가 등장했는데요. 헤즈볼라는 2006년 한 해에만 4,000발이 넘는 로켓을 이스라엘로 발사해 시민 44명이 사망하고 25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2000년대 초반 이스라엘군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모방한 자체적인 단거리 미사일 방어체계의 개발을 추진했지만 끝도 없이 계속되는 로켓포의 공격을 방어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공격 원점을 타격하자는 내부 반발에 막혀 좌절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2004년 이스라엘 국방안보개발국장에 취임한 다니엘 골드 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방산업체인 라파엘 어드밴스드 디펜스 시스템즈, 사를 찾아 우리만의 MD가 있어야 합니다. 남의 무기를 한번 들이면 평생 그것만 써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로켓 맞을 걱정 없이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하는데요. 이것이 훗날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자체 단거리 MD 시스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2006년 7월 14일 2차 레바논 전쟁이 발발하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로켓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고 로켓 공격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정치권은 공격당한 후에서나 공격 원점을 타격하는 무기보다 애초에 피해를 없애 전면전 위협을 줄이고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1년 뒤인 2007년, 이스라엘 국방부는 아이언돔의 개발을 승인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언돔은 2011년 실전 배치되어 2012년 11월에 벌어진 가자 겨울전쟁, 2014년 7월에 벌어진 가자 여름전쟁 등에서 주요 자산의 90%를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미국은 아이언돔 개발 초창기부터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개발비를 투자했는데요.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아이언돔 사랑이 유별났습니다. 2010년엔 2억 5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재선에 성공한 2012년부터는 매년 투자를 해 재임 기간 동안 총 13억 2,60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개발비로 지원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트럼프 행정부 역시 2018년 가장 큰 규모인 7억 500만 달러를 승인하며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향한 무한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의 가장 장점은 단거리에서 적의 포탄과 로켓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선택에 집중한다는 점인데요. 아이언돔의 레이더는 다수의 적 포탄과 로켓을 발견하면 위협 수준이 높은 표적부터 순차적으로 요격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표적의 탄착지점이 굳이 방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무인지대라면 가차없이 요격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언돔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 최근에는 무인항공기 요격용으로도 운용되고 있으며 시돔이라 불리는 해상용 포대도 있는데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이 작아 소형 호위함이나 경비정에도 장착돼 뛰어난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어떨까요? 한국에 최초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1994년인데요. 북한의 핵 전력을 견제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PAC-2 1개 포대를 도입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2000년 이후 미국제 MD 도입을 검토하며 다각도로 미사일 방어에 대한 대비를 추진했습니다.